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어느덧 확신으로 바뀌어나가는 상황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9월 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와 함께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약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안에서 이 환율과 주식시장 간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보다는 N달러 쪽의 흐름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간밤 뉴욕 증시의 상승 마감, 우리 시장 역시도 상승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간밤 골드만삭스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호평을 내놓으면서 이 반도체주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 반도체로의 물줄기는 전선 변압기 쪽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78% 오르면서 269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2700선 회복에도 성공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아래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코스닥 쪽 어제 우리 패널들이 반도체 쪽이 만약에 반등을 하지 못하면 이제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오늘 반도체 쪽에서 강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78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소부장주들이 함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오늘 특징적인 건 디자인하우스가 오늘부터는 좀 랠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역시 강한 테마죠. 코로나와 엠폭스 관련주가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안에서도 저온 운송체계, 콜드체인 쪽으로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 매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당연히 투자 기회를 잘 포착해야겠죠. 올해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점검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반도체 훈풍 이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기업도 진심인 로봇 사업 상승세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고요. 코로나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테마주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략 세워봅니다. 슈퍼사이클 변압기 쪽 여전히 살아있는 걸까요? 이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골드만삭스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호실적 전망을 내놨고요. 여전히 주가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쪽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사실 반도체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또 없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좀 체크해볼 만한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탈환하기는 했지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의 행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덜 부담스러운 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물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빠질까 봐 조마조마하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 내가 신규 접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가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매수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골드만삭스 분석가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주당 순이익이 월가 전망치보다 더 높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주를 이루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건 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조금만 부합하지 못하면 시장은 더 크게 반응한다는 점도 좀 염두는 해야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진정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우리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한 번 더 그 기조가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긍정적인 관점을 열어두되 지금 네.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좀 중립을 지키면서 행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해서 네. 상반기 실적에 대한 이제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주인공들이 있었겠지만 또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좀 좋게 보인 것들도 좀 네. 되게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업황에 대한 반등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돌아가는 상황들을 냉정하게 보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결과도 중요하겠고요.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워낙 시장 눈높이가 높아져 있으니까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 반도체 쪽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고 기대하는 것만큼의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당연히 시장에서의 출렁임은 분명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HBM 쪽이 결국에는 주력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뭐 낸드 그리고 D램 쪽에 대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 가격적으로도 뭐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매출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일단 추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출렁임은 있겠지만 일시적 출렁일 것이고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네. 가이던스가 너무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충격이 좀 클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려 정도다 하면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전략 좀 세워봤어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 그 내용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단기적인 출렁임은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주 안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네. 아까 앞서서 디자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제가 이 기업을 몇 달 전에 네. 좀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이기도 오. 해요. 가온칩스라는 기업인데 그때 이제 IR 담당자님께서 실적에 대한 당장 실적은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 기업이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보였었는데 네. 이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좀 전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번 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는데 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디자인하우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단행해야 되다 보니 네. 인력을 계속 뽑아야 되고 R&D도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서버를 늘리면서 비용도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비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성공시켰다는 건 앞으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이제 따냈는데 그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대만과의 경쟁 관계에서 이번에 수주 프로젝트를 따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디자인 하우스 대비해서 기술력적인 측면, 경쟁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기업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오. 단기적도 아니죠. 지금 몇 달에 걸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엄청 답답하실 거고 나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생각하셨던 신규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이어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요소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 돋보이는 가온칩스 반도체주 내에서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로봇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기대감에서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또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주 굉장히 오래 쉬었잖아요. 이제 갈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로봇주 너무 많이 쉬었고 네. 또 특히 로봇주들이 한 번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강한 시세를 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로봇이 언제 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핏 출시가 이제 9월 달에 된다라는 소식이 삼성전자에서 나왔는데 특히 네, B2C 쪽이라서 네. 이제 소비자들이 바로 보핏을 구매할 수 있게 아. 그래서 추석 전에 효도 선물 이제 상품으로 해서 와. 내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2019년도에 처음에 보핏이 아니라 잼스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였어요. 근데 5년 만에 이제 이름은 지난번에 바꿨지만 5년 만에 보핏이라는 이름으로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되는 건데 이제 소비자들을 통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게 크기도 좀 줄이고 그리고 두께도 좀 줄이면서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9월 달 안에 또 출시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애플에서도 로봇을 출시하겠다. 네, 2026년에 출시를 할 거고 폭스콘 자회사에서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좀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그동안 좀 소식이 부재했습니다. 대기업발 이슈가 좀 부재했는데 최근 오늘 또 대기업발 이슈가 동시에 나와주면서 삼성에서 시작해서 애플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로봇주들 힘이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주면서 로봇주 오늘 모처럼 만에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상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는 쪽은 도대체 어떤 쪽에 기준을 두고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로봇 쪽이 사실 기대감이지 실적이 나오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봇주 이제 옥석 가리기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둬야 돼요? 항상 로봇 하면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실적 리스크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일단 해소가 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 후광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SBB테크라는 기업도 삼성전자의 그 감속기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다양한 로봇 라인업들을 출시를 하면서 지금은 투자를 좀 더 단행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물론 이거를 넘어서서 실적을 보여주고 찍어내주면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다양한 로봇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해외 쪽에서도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와 중장기적으로 시너지를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구조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쪽 정부 연구개발 과제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정부 정책 쪽으로 이제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 보시는 게 좋고 또 향후에 삼성전자와 네. 시너지로 또 수익이 당장은 안 나지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바라볼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서
욕석 가리기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로봇준의 탑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테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슬슬 코로나 환자 나오고 있고요. 저희 출연자분들 중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재확산되면서 비상사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 흐름이 길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단 진단키트 쪽은 좀 빠지던데요. 관련된 테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관련된 테마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수급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확 쏠림 현상이 오후장 들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관련된 테마들이 특히 진단키트와 치료제를 필두로 해서 꽤 긴 시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주일 이상의 거래일 동안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좀 피로도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엠폭스와 관련 같이 좀 이슈가 터져줬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로 해서 35만 명 찍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피크를 찍고 추세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고요. 물론 추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때 확진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치사율이 워낙 낮고 그리고 경증 환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네. 찾은 환자들도 이게 과연 사망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점차 그쪽으로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돼서 그리고 뭐 지금 교육주 네, 예전에 맞아요.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갔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들의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 연속성은 물론 저는 단기적으로는 시세 연속성이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후발주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지속될 거니까 비중 확 실어서 이걸로 쇼부를 보자라고 네.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테마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막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이슈 붙는 종목을 또 관심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테마 안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인성정보라는 종목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코로나 테마 관련해서 시세를 강하게 내보이지는 못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또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액침 냉각이라는 그 키워드가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액침 냉각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 두 가지의 재료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좀 단기적인 투자에 숙련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로 분류된 이유는 아이넷뱅크라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 연속성 솔루션 데이터 센터용 고밀도 액침 냉각 솔루션을 국내 총판에 대한 담당을 맡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로 또 엮여 있고 코로나 관련돼서는 원격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좀 테마성 종목들 시장에서는 네.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지 엮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샛길로 새고 싶은데요. 그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액침 냉각 기술 좀 시장 안에서 부각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쪽도 테마가 계속 뻗어나가더라고요. 뭐 전고체 쪽도 굉장히 뜨겁고 진단 쪽도 뜨겁고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테마도 좀 더 지속이 될까요? 일단 9월 초에 이제 네. 정부에서 정책 관련돼서 대책 마련을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전고체가 강한 이유는 이제 뭐 BMS에 대한 정부에서 이제 도입을 하겠다. 뭐 이미 도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소비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화재 자체가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네. 원래 전고체 쪽에서도 정부에서 R&D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투자들이 이어갔지만 이번에 증액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시세가 강한데 이 안에서 뭐 화재 진압하는 관련주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 안에서 당분간은 9월 초까지는 저는 시세의 순환매 이 안에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고체는 오늘 지금 굉장히 강한데 지속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초까지는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변압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I가 각광을 받으면 변압기 쪽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AI 쪽이 워낙 뭐 물 먹는 하마처럼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던데 변압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변압기 쪽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좀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오늘도 소식이 나오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수요가 너무 커지고 있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우려감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그 이유에서는 결국엔 북미 관련된 이제 매출 그 부분이었고 또 전력망에 대한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에 대한 도래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전력망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수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우리나라 변압기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년치 일감을 쌓아놨는데 네. 이제는 질이 좋고 우리가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좀 더 유리한 그쪽의 수주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수익성이 좋은 실적들만 찍어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적도 계속 좀 좋아질 수 있고 거기다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증설을 이어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큰일 났다, 부족하다라는 네.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2050년까지의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특히 변압기 관련돼서 전선주들은 구리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구리 가격은 워낙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이제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선 쪽은 아무래도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쪽보다는 변압기 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쪽은 그러면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길게 보셔도 좋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살짝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 쪽이고 지금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단기 반등 탄력만 수익을 내고 나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입이 가능하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빠질 때마다 좀 비중을 모아가겠다라고 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은 종목 위주로 좀 그렇게 제가 말씀하신 그 포지션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섹터대 유망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을 보고 네. 있는데요. 뭐 대장주고 또 워낙 네.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라서 나는 무거운 종목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종목이 또 의외로 막 20%, 30%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10% 내에서는 꽤 큰 상승을 항상 잘 만들어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이 기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내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배제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쪽에서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 네. 또 결국에는 지금 뭐 요즘 미국 대선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네. 미국 대선 쪽에서도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좀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부터 수익을 만들어내는 뭐 LS 일렉트릭도 최근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네. 하지만 저는 대장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을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 변압기 대장주 현대일렉트릭을 변압기 섹터 내에서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눌림목마다 물량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이재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초점을 맞춰. 왠지 그 종목명 이름에 포커스 같은 거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수익을 잘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익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정말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제 초점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네네. 안 맞다 보니까 막 이제 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초점 좀 맞추라 얘기하겠죠. 야, 너 포커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쟤나 포커스 좀 맞춰. 맞추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연기가 정말 일취월장입니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 종목명 바로 띄워주실까요? 네, 제노 포커스 좀 맞죠? 제노 포커스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죠? 일단은 뭐 기업 자체는 뭐 포커스라 해가지고 뭐 어디 초점을 맞춘다 뭐 이런 거 뭐 봤을 때는 전혀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 가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 이 기업은 뭐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뭐 맞춤 효소라든지 산업용 효소 뭐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는 신규 이제 사업 진출로서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사업에도 이제 제조, 연구 개발 이런 모멘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뭐 이렇게 뭐 효소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 기업에 이제 딱 상호를 설명해 놓은 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사람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바이오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하고 이제 딱 자기의 이 기업을 이제 딱 설명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효소고 화장품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건강을 지키는 바이오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효소 솔루션 이런 쪽으로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과연 어느 섹터 쪽으로서 이제 바이오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라고 하니까 또 코로나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코로나 진단 키트 핵심 효소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뭐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코로나에 있어서 지금 확산에 대한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제노솔루션이라는 기업은 효소 관련되어 있는 산업용이 되었던지 아니면 맞춤 효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진단 키트에 있어서 필수 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테이나제 K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발한다든지 및 맞춤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 진단 키트로도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에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효소라는 게 사실 맞춤 효소라는 게 꼭 코로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진단해야 될 질병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이 다양한 진단 키트, 여기다 뭐 핵산이라든지 추출 키트에 사용되는 이 특수 효소를 지금 이제 뭐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뭐 하기에는 어쨌든 뭐 이 효소라는 이 핵심 부품을 핵심 효소 좀 설명해줘. 어제 효소라는 핵심이 더우신 것 같아요. 원자재라 해야 될까요? 통해 가지고 예. 이게 뭐 앞으로의 다양한 진단 키트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강한 이 수혜,
당장 코로나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 진단 키트 쪽으로의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가 좀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효소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도 나왔죠. 국내 식품 이제 대기업과 매각 논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 키트 쪽으로만 이게 뭐 진행되다 보니까 이 기업도 향후 뭐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많이 좀 위기가 어찌 보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런 분쟁이 나와주기 시작했는데 이 경영권을 매각하게 되면 사실 그만큼이 어디서 인수를 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사의 이 수혜를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경영권 매각에 있어서 당장에 어디가 뭐 이거를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지금 이제 국내 식품 업계에서 대기업이 지금 뭐했다 뛰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도 알죠. 사실 제노솔루션이다, 제노포커스다 이런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기업이 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기업 우리가 식품 관련돼 있는 뭐 대기업 뭐 얘기하면은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이 인수를 한다, 경영권을 사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기업에 있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 그 대기업과 식품 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 상태 효소 자체를 이제 그 아까 했다시피 제노포커스라는 게 효소 관련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효소를 통해 가지고 자연 상태 효소를 통해서 이걸 뭐 단백질로 추출하는 뭐 단백질로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포커스라는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순도 단백질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요즘은 이제 그 다들 건강에 대한 엄청난 건강에 대한 자기를 이제 챙기는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 알면 닭가슴살 같은 것도 먹을 때 그냥 진짜 정육점 같은 데 가가지고 생 닭가슴살 주스에서 그냥 삶아 먹었습니다.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 네네. 아니면 저희 어른 세대들은 그나마 닭가슴살도 좀 어떻게 구하기 힘들다면 그냥 달걀 삶아가지고 노른자 버리고 흰자만 먹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닭가슴살도 무슨 맛별로 다 나오기 시작했고요. 엄청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요즘 닭가슴살 막 소세지도 나오고 뭐 닭가슴살로 된 거 다 나오고 이제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소고기 뭐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대기업, 식품 대기업이 이런 단백질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국내에서 어쨌든 이런 단백질 관련돼 있는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기업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그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지금 유동성 부분이 좀 이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사실 경영권 매각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돈을 팔아서 돈을 확보한다라는 거고 이 기업이 지금 재무적으로나 뭐 엄청나게 좋은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경영권 매각과 함께 오히려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이 새로운 이런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어디로서의 활로 모색을 하냐고 하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제약 바이오 산업도 괜찮고요.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유일하게 국내에서 비타민 관련되어 있는 이 K2라고 해서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아까 식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서 이제 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비타민 쪽으로도 좀 눈여겨본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 경영권 매각이 제대로 이어지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품 쪽에서의 이런 이 경영권 매각 이 분쟁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K푸드 이 기업의 단백질을 통해서 K푸드로서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K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을 통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이제 또 진출을 하게 되면서 K 제약, K 바이오 이쪽으로도 이제 또 엮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제노바이오가 이제 제노 이제 포커스를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이 기업이 화장품을 및 제조 연구 개발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최근에는 K 뷰티로도 이제 또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노 포커스라는 기업이 지금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이 기업이 올라가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K 열풍이라고 했을 때 K로 엮을 수 있는 섹터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멘텀 중에 또 하나고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도 이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충분히 주가의 상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 지금 차트로 보셔도 굉장히 바닥에 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차트를 저도 네. 미리 한번 봤는데 정말 궁금해지는 차트더라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아까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예, 부분이긴 예.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부분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삼각 수렴대 돌파가 나오면은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 했으니까 이 제노 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중으로서의 이런 강한 이 양봉 정도 그냥 이 한 3,400원, 500원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줘도 앞으로 다음 달부터 강한 주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을 지금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3,500원이 지금 강한 저항인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500원 아래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뭐 지금 3,285원이니까 뭐 여유롭게 매수 타점 잡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가 저항대를 봤을 때 그 위 7,500원 정도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7,5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손절 가격을 2,500원 정도로 이 신저가를 만들더라도 2,500원만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 노려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문가님께 말씀을 듣다 보면 삼각 수렴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좀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삼각 수렴이 이제 그래도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형성돼 있는 삼각형을 이제 삼각 수렴이라고 부르는 건지 뭐 일주일 만에 형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추세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긴 기간이 형성이 되면 대하락 추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그냥 하락 추세라고 좀 단기 하락 추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 그림 숨은 그림 찾기 마냥 그냥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삼각 수렴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삼각 수렴이 이제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긴 시간 대하락 추세가 끝나고 삼각 수렴대를 돌파했을 때가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거고요. 짧은 기간에 이 삼각 수렴대 돌파한다고 하면 보다 좀 약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참고하면 되는 거지 기간에 대한 정확한 뭐 그거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분석은 또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궁금한 점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엄마의 마음. 아, 갑자기 뭐 울적해지네요. 뭐 늘 그래요. 이런 종목을 하나 추천드릴 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고 싶은 네. 우리 아이가 진짜 뭐 밥 굶지 않게 바라면서 어디 가서 사람 노릇하기 바라면서 수익을 봐야 좀 이제 기가 필 건데 그런 마음으로 종목을 찾긴 하는데 예. 이 종목을 보면서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이 편도 붓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예. 매일 감기라든지 열이라든지 코 막히고 막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맨날 그 어머님이 뭐 했냐고 하면은 뭐 휴지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맨날 코 풀라고 흥 하면 흥 하고요. 이제 뭐 또 가래 끼니까 침 하면 또 침 뱉으면 그 또 본인 옷에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 엄마가 맨날 달고 살았던 말이 코, 침 이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어머니 기업 아니죠? 네, 자, 종목에 띄워주시죠. 네, 코 침은 아니고 코 칩이었습니다. 칩이나 침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억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자, 기업이고요.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의 그 사람들이 이 뭐 하는 기업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이 기업이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꽤 오래된 오. 기업이고 이 삼성전기의 DLC 부분에서 이제 사업부에서 양수하면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면서 이게 상장이 조금만 늦게 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본계 이제 소형이라든지 초소형 2차 전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서 이제 그 기업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세라믹 콘덴서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제 영위하면서 반도체 쪽으로도 좀 엮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 기업 자체는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역사. 이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몇 년 정도 뭐 밥 먹을 때는 100년 정도 이런 거만 보면서 이 주식할 때는 이 상장되어 있으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면은 쓰레기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칩이라는 종목도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사는 긴 기업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상장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몇 달 네. 안 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삼성전기로부터 이제 이 DLC 사업 부분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와 함께 가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삼성전기 공식 MLCC 유통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이 MLCC라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라든지 가전제품, 전기차 등 이제 반도체와 전자회로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사용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기가 이 앞으로의 이 MLCC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1조 이상 낼 것이다.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AI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성장하다 보니까 매출 1조에 대한 이 목표를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핵심 기술로서 이제 이 방금 MLCC라는 게 AI 서버라든지 전기, 전자장비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 1조라는 목표를 매출을 제시했을 때 이 삼성전기 함께 가는 기업이 상승 반사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90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아까 역사가 지금 굉장히 거의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 코칩이라는 종목이 이 MLCC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력을 인증받아가지고 삼성전기에 유통을 했어요. 그 유통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우리나라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또 오라클사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도 지금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 기업 안 좋은 기업이에요가 아니라 정말 기술력은 많은 좋고 이제 인증받고 뭐 그런 기업이지만 상장이 꽤 늦게 됐을 뿐이다라는 걸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이제 이게 2차 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형, 초소형 2차 전지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뭐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이 관심을 못 받는 이유는 소형, 초소형이기 때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우리가 전기차에 사용할 만한 그런 대형의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흔히 잘 아는 이 그 드론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작은 것들,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2차 전지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에 아예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기차에도 이 초소형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보조 배터리 개념으로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도 이제 반사익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자율배송 로봇 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자꾸 이제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드론 택시라든지 드론 이런 것도 자꾸 상용화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점유율이 충분히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히나 이제 코칩이라는 종목이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상장 대비 상장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장되자마자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서 시작했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가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이런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칩이라는 종목도 공모가 대비해서 약 50% 정도 하락을 한 추세고요. 그럼 저희도 얘기했지만 공모가까지만 올라가줘도 2배 정도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2배 정도 보고 매매하기에는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코칩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진짜 이 종목을 뭐 많이들 모를 수도 있어요. 2024년도 5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보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이 종목의 공모가가 18,000원 정도인가 2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약 한 50%다 보면 좋고 상장됐을 때가 약 이제 한 2배 정도쯤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대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이제 뭐 한 9,00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자리가 사실 중요한 게 이 속임수 패턴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가 12,000원이었는데 시장이 무너질 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12,000원대를 지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000원대를 이거 못 올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뚫어버렸을 때는 강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뭐 공모가가 이게 18,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25,0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한 25,000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주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이제 이게 신저가 8,000원 정도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사실상
자리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따라와 주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를 삼성전기와 이제 거래를 하는 유통사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콧칩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을 봤는데 이제 예전에 짚어주셨던 거 또 좀 AS를 부탁드릴게요. 자 모나 용평 최고가 기준으로는 25%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자 추가 전략도 좀 들려주실까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보단 천천히 꾸역꾸역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보면은 딱 이제 드디어 이 물량을 소화하는 자리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이 저항 물량을 소화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하락 조정이 나올 확률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익절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좋고 4,000원대를 깬다고 하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000원대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게요. 바로 어제 짚어주셨던 세니젠인데 사실 세니젠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도 최고가 기준으로는 68%까지 수익률이 올라갔었는데 또 윗꼬리를 달긴 했더라고요. 자 이제 추가 전략 좀 들려주실까요? 세니젠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이게 참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사도 무리가 없는 게 어차피 상한가 간 자리도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지금 자리는 5,500원 정도까지가 지금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은 4천 역시나 아까 모나용평과 동일하게 4,000원대만 안 깬다고 하면은 6,000원에서 8,000원 이 구간까지는 한번 꾹 잘 들고 가보면 분명히 수익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언제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강태공 전문가의 조언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인데요. 자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54,000원인데 하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 부진하다. 그리고 낸드 수요 약화 선대응을 위한 재고 조정, 고객사 수요 축소, 그리고 SiC, 이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부르죠.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 차세대 식각장비 테스트 샘플 공급 준비.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업체죠. 자 반도체 투자 확대, 실리콘 부품 업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동사가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대다수가 실리콘 부품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식각 장비, 그러니까 식각 그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깎아낸다는 네, 거잖아요. 깎아낸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웨이퍼의 포토를 이렇게 전자 회로기판을 찍어서 찍어낸 거에 대한 그 식각, 이 전자 부품에 대한 부분 회로도는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깎아내는 그런 식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한 요소가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웨이퍼 캐파가 계속 성장을 해서 이 웨이퍼를 많이 찍어내야 결국엔 소재 관련된 부분으로 생산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HBM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가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앞에서 뭐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D램 쪽과 낸드 쪽에 대한 부진한 그런 투자가 일단 실적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각 장비 확대가 이제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예. 이제 D램에 대한 부분에서 로직 반도체 미세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미세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시각을 많이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시각 장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낸드 쪽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계속 쌓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이 낸드 쪽 관련돼서도 미세 공정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체가 빨라야 됩니다. 결국에는 많이 소모해야지 또 새로운 소모품을 생산을 하고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정 자체가 강해지고 이제 미세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소모의 부품이 늘어나고 있는,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실리콘은 원래 부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쿼츠 제품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합성 쿼츠로도 많이 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나 합성 쿼츠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체되고 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 부품의 이제 동사가 핵심 원료 내재화를 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인곳이란 것을 가져와서 이제 100% 내재화를 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우터링이나 뭐 이거는 이 웨이퍼와 평행하게 고정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드나 이제 샤워 헤드 같은 부분은 이제 가스를 통과를 해서 웨이퍼 표면을 플리즈마로 이렇게 균일하게 분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플리즈마에 대한 그 균일하게 부분을 이제 웨이퍼를 고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분사를 해줄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웨이퍼 고정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각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많이 사용이 돼야 동사 같은 이제 실리콘 부품이 많이 사용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장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를 볼 텐데 리포트의 맨 위에 보니까 하반기 밋밋한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BNK 투자증권에서 54,000원 이제 그 매수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제 뭐 제목에서도 보시면 하반기 밋밋한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예상보다 부진했던 2분기에 대한 매출액이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613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96억 정도가 나왔는데 모두 컨센을 하회했다. 그래서 매출은 마이너스 5%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 하회를 했다. 하회한 이유를 보시면 이제 분기말 고객 재고 조정이 관련돼서 있었고요. 그리고 낸드 쪽의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선대응을 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 중에 중국 쪽 관련된 부분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축소를 해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하반기에도 불구하고 밋밋한 실적이 예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요처가 이제 낸드 쪽이 많이 살아나야 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낸드 수요가 약해지면서 하반기 계절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개선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의 매출은 632억 정도, 그리고 4분기에는 68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최근 추이로 봤을 때는 조금 탄력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24년간 연간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매출은 줄어드는 대신에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분기는 영업이익률이 17.1%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4분기에는 18.4%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이 줄어드는 대신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매출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다라고 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주요
또 그 동사의 판매처가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TEL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차세대 식각 장비 공급이 내년 하반기로 이제 뭐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 공장 4공장에서 이거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른 시기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달성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세보다는 이 테스트나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리포트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는 이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기간이 아닌가. 좀 실적은 밋밋할 것 같다. 하지만 준비는 착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한 후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향하는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하향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들이 하향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DB금융투자가 6월 26일 날 목표가를 72,000원 제시를 했는데요. 8월 16일과 8월 12일 목표가를 제시했을 때 55,000원으로 이제 낮게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지나고 나서 BNK 투자증권도 기존에서 76,0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54,000원으로 하향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생각보다 더딘 회복 속도가 실적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으로 나누는데 동사는 비포 마켓 시장에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포 마켓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비용을 축소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포 마켓은 뭐냐면 이 소재 부품 업체가 장비 업체를 통해서 이 반도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증이 까다롭고 프리미엄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동사가 램리서치나 또 아까 얘기해줬던 뭐 TEL 그리고 세메스 같은 업체에 공급을 한 다음에 이 업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게 비포 마켓 시장이고요. 애프터 마켓 시장은 동사 같은 업체가 바로 직납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애프터 마켓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국내에서는 KNG나 월덱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포 마켓 시장이 줄어들고 애프터 마켓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침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이 동사에 대한 매출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지금 비포 마켓이 운동장으로 보면 조금 뛰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를 조금 전에도 76,000원에서 54,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54,000원을 평가를 했을 때 그 PER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보면 한 34배 정도 평가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평가를 해본다라고 해도 2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뭐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54,000원까지 34배 정도 수준은 조금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큼 빠른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가 나오는지 하반기까지 그걸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최근 흐름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 지지를 했었던 선을 많이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역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상승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바닥을 1차적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 뭐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지지를 할 수 있는 선이 예전에 지지를 했던 선이죠. 근데 이번에는 올라갈 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5,000원을 얼마만큼 양호하게 좀 뚫어내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건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건데 이렇게 증권사들이 리포트에서 이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 보통 좀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좀 작은 거면 그냥 좀 기다려 볼까 이렇게 기다려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 부분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랜드 쪽 관련돼서 실적이 생각보다 좀 늦게 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사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랜드 쪽에 대한 매출 구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랜드 쪽에 대한 그런 매출이 돌아서야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게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D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이 하향 조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D램 반도체를 보시면 이제 D램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낸드 쪽은 D램보다는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도 이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 리포트들도 함께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볼 텐데요. 제노코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수준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비용으로 영업 적자. 항공전자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0% 넘게 늘었다. 높은 수준 잔고 기반으로 실적 성장세 전환 전망이고 그리고 항공 우주 방산 부문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판 나사라고 하죠. 카사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우주항공 그리고 또 방산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업황도 한번 짚어 주실까요? 이게 이제 글로벌 우주항공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3년 기준으로 우주항공 관련돼서 우주 여행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9천억인데 이게 2032년으로 넘어가면 3조 4천억 시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 여행 관련돼서 사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회사를 통해서 8월 26일 날 이제 우주 캡슐의 발사를 한다라고 해요. 50년 만에 가장 높고 고도가 길고 닷새간 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 봐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회장이죠.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최근 19일에 텍사스의 서부의 전용 발사장에서 6명을 우주 여행을 한 10분 정도 하고 다시 착륙을 했다라고 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시대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도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시계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 5월에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생겼죠. 그러니까 격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딱 보시면 23년부터 45년까지 우주 방위 관련돼서 30년까지 16조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결국에는 투자를 어느 쪽으로 확대를 하겠냐. 기본 이 정부가 주도하는 쪽에서 민간 쪽으로 계속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미국을 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나사에서 맨 처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쪽 그렇다라고 하면 민간 기업들이 우주 항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회를 엄청나게 좀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자 그쪽에서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는 기업 바로 제노코인데 자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 우주 방산 다 잡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제목 보시면 이제 하반기 항공 우주 방산 글로벌 진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는 제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뭐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수준 유지를 했지만
이제 다만 손실 충당금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으로 영업 적자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매출액은 115억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3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뭐 2% 정도 줄었지만 영업이익도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2분기의 실적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방산 핵심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항공전자 부분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0%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방산 쪽과 더불어서 이제 항공전자 부분 쪽에까지 이제 매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이유가 위성통신 부분 관련돼서 일단 프로젝트 1분기 이어 손실 충당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한 16억 정도가 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가 좀 높아요. 그래서 양산 관련돼서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반기로 매출이 한 156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1억 정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수주 잔고가 985억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985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전환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한다라고 하면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항공, 우주, 방산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글로벌 진출 가속화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사는 이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별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국내 뭐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가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넓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출 포트폴리오 구축이 상당히 좀 원활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 항공전자 그리고 핵심 부품 여러 가지 부분 우주 항공 쪽에 대한 부분 하나만 결국에는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주들이 하나에 국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의 사업에. 하지만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매출을 확대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글로벌 탑티어 그룹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에셋이나 보잉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이 동사와 제휴를 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다양한 수주가 준비되어 있고 수주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성 발사체가 이제 하반기 대한항공 쪽과 같이 연계해서 소형 발사체 개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 관련돼서도 군 정찰 위성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25년까지 이제 위성을 이제 띄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항공전자 부분 이제 KF-21에 이제 혼선 방지기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 인터콤 관련된 올해 양산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인기 통합 임무 컴퓨터 이것도 이제 개발 완료돼서 올해부터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수주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리포트 안과 밖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셨는데 주가는 최근 흐름을 보면 하향세더라고요. 네. 자, 적정 목표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솔직히 이제 그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 자체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자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동사도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증권사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보면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봐도 PER이 7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 하지만 내년 정도의 실적을 끌어와서 계산을 해보면 PER이 한 29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는 가장 빠르게 얼마만큼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을 보시면 네. 결과적으로 이 뭐 계속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흐름, 15,000원 정도 잘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하면 16,000원 선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으로 16,0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수주와 턴어라운드에 대한 흐름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쪽은 계속 추적을 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좀 스몰캡 관련된 종목으로 주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방산 사업은 또 정부의 중점 과제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 부분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코까지 들어봤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팔 월 20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9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2%포인트로 스트레스 DSR 금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이 보유한 HS 효성 보통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취득해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인 갤럭시 AI의 주요 기능 서클2 서치를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경기 안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등 생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는 가족사 에코프로 BM과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가 원재료 및 전체 밸류체인 전략적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종합건설기업인 사팍, 네스마엠 파트너스 컨트랙팅과 굴착기와 휠로더 총 100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젠이 국내 개발사 던라이크에 6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9.76%를 확보하고 2대 주주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SK렌터카의 지분 100%를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양도하고 인수자 측과 세부 절차를 마무리해 거래 대금을 수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나노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관리 소재를 좀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열 관리 혹은 열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패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 포비아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청라에서 있었던 이 화재 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전기차에서 뭐 연기가 난다라든지 혹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전기차 화재 발생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이슈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테마가 순환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열 관리 소재를 좀 개발한 이후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독점 공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열폭주 방지 소재를 납품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좀 수주를 따놓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이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 이 긴급회의가 12일 날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다음 달에 이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는 좀 앞당겨져 가지고 8월 중, 그러니까 이번 달 내로 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이 벌써 이제 20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래일수로 봤을 때는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주 내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코로나 엠폭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들이 좀 오르기는 했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테마 내에서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다음으로는 이런 열 방지와 관련된 혹은 배터리 진단이나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볼 종목이 나노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노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상장 이후에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39,450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14,000원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졌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같이 이 바닥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전기차 화재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다시금 이 주가가 이 바닥권까지 끌어올려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발생한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 바닥 구간,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대에서 계속적인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일어났고 이제는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긴급회의와 함께 이 나노팀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24%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 사실 4거래일 동안은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같이 좀 받았던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장대 양봉 혹은 이 기준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정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다시 장중에 두 자릿대 급등을 좀 보이게 되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 근데 심지어 첫 12일 날 상승이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손바뀜에 대한 부분 혹은 신규 진입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매수가를 잡아보자면 현재가 부근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2,800원에서 13,300원 매수가 잡아주시면 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바닥을 좀 다지면서 매물이 쌓여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일에도 상승을 하다가 이 15,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었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14,95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자리인 단기 이평선, 이 11이평선 구간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7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에 대한 AS도 진행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민테크가 최고가 기준으로 1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배터리 화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이슈를 좀 받게 되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진단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국내 점유율 90%, 글로벌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를 좀 받아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배터리 셀 3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이런 기업들을 좀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 기준봉 기준으로 봤을 때 50%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 이평선 이 8,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좀 걱정할 게 없다.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뭐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챙겨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10,000원 구간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0원은 이제 라운드 넘버고 또 호가도 변경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13일에도 한 차례 저항을 받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10,000원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차례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10,000원권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물대 구간이 이제 11,000원에서 11,2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잡아주시고 사실 그 위로는 크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나노팀의 경우에는 열폭주 방지 소재를 현대기아차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어요.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주셨는데요. 14,950원 손절가 11,7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이번에는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이 코로나19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는 여름에 많이 올랐다가 여름이 끝나갈 때쯤 확연하게 줄어들거든요. 이거 완만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확연하게 급락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보통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8월 말쯤 되면은 꺾이는데 아마 그게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수급이 빠지면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좀 밀려 있다라든가 좀 쉬고 있는 기업에 가야 되는데 그게 원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번 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설계를 전담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 갑자기 왜 오르냐라고 한다면 이번 9월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체코에 직접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각 대기업의 수장님들을 대동해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체코와의 좀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번 체코 원전 이 두 기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 계약은 내년 4월이고 이번에 이 두 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좋고 그다음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싸고 우리가 기한을 다른 데보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걸로 계약하자가 거의 뭐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으로 보더라도 프랑스 대비해서 거의 반값이죠. 근데 기술력이 절반이야. 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2016년도부터 한전기술이 이 체코가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이후부터 사실 APR 1,400짜리를 APR 1,000으로 만들어가면서 설계하고 만들어서 이번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번 정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실제 체코와 주고받으면서 뭐가 문제고 뭐가 맞고 틀리고를 1,000번 정도 주고받아서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하니까 충분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근데 이때는 뭐 급락하지 않은 종목이 없죠.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앞전에 나온 상승세가 이번에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을 때 주가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가자라는 건 좀 욕심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3월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이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대선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원전이 별로예요라고 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원전은 끌고 가야 됩니다. 원전은 친환경이고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원전 발전을 해야 됩니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대선이랑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저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이 정고점 매물대입니다. 이 78,000원 라인대를 누가 봐도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있는 매물대입니다. 얼마겠어요? 당연히 63,000원대. 사실 이번에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가격을 내려온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손절가, 익절가, 목표가 지키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코 순방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 3월에 체코 원전 본계약이 기대되는데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63,000원 잡고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세이드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원 IM증권 PB 최진욱 영현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 반도체 투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오늘 장 삼성전자도 잘 가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창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다른 것보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시장은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충격을 매우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해외 증시 또한 지금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꺾일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되든 SK하이닉스가 되든 주가의 상승 흐름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과 동시에 하반기 대략 한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3분기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나오는지가 결국엔 핵심이 될 건데 적어도 암만 늦어도 내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있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네. 그나마 그 흐름 그대로 삼성전자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8만 원 이하라면 우리가 정말 부담 없이 삼성전자에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많은 분들이 구만전자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구만전자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11,000원 정도 더 올라가면 되는데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뭐 예. 시장과의 베타 계수가 뭐 1이니까 시장도 지금 기준으로 한 15% 정도 더 올라가면 된다. 그 결국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3,000포인트까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8만 원 아니고 9만 원 또 지금 목표 가격 11만 원까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 정도 선까지도 우리가 보고 장기적으로 끌고만 가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PB님 말씀대로 정말 코스피 3,000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여쭤볼 텐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일단 지금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 여부들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도 충분히 확인을 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AI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반기라고 보기도 다소 어렵고 일단 저는 초입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초입기에 지금은 진입을 하면서 그에 따른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중한 부분들의 전력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결국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전력량이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대비를 해서 결국 이제 변압기 수요가 증가를 해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지전기가 올해 좀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들까지도 일단 우리가 모멘텀으로 좀 대기를 해볼 수가 있고 아마 올해 10월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좀 시험 가동을 진행을 하고 한 12월부터 정상 가동으로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일진전기가 지금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에 따른 전력량 부분들이 지금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매출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전력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수록 일진전기의 실적도 충분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도 기간 조정이 좀 꽤 잘 나온 상황이고요.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V자 반등 나온 이후로 지금 옆으로 좀 횡보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현 구간에서 좀 물량을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량 소화를 해주고 한 번 더 좀 시세가 위쪽으로 좀 펌핑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재차 갱신을 하는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충분히 또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로봇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요. 이 삼성의 보핏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애플에서도 이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 SPG도 오늘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단기적으로 흐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우선 로봇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2분기 기준으로 우선은 부품 섹터에 있는 몇몇 기업이 나왔습니다. SPG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여전히 완성형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3분기 기준으로 약간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자의 보핏이라고 하는 게 추석 전에 우선은 B2C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단히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이 웨어러블 시장,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더 선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감속기 쪽만큼은 단기적으로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 동사뿐만이 아니라 그 SBB테크 또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쪽은 1차적으로 수익성이 조금은 3분기 기준으로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봇주의 모멘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감속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X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감속기 모멘텀이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모멘텀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 여부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서는 기업의 실적이 지금 나오는 기업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외형 성장 부분들이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멘텀은 좋지만 매수를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뭐 로봇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뭐 그에 따른 감속기 수요도 충분히 증가는 해주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SPG 같은 경우 좀 안전하게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 24,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일단 올라와 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4,000원대까지 일단 올라와 주고 어느 정도 좀 지지라든지 이런 안착 여부
여부를 좀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좀 급하게 접근을 했다가는 한 번 더 바닥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사태들까지도 저는 좀 염두를 해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4,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멘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지만 매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휴젤 여쭤볼 텐데요. 자, 전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뜨겁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보툴리눔 톡신인 레티보의 미국 출시가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또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인데, 자, 휴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드셨습니다. 자, 이청원 PB님부터 들어볼게요. 최근에 다우투자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톡신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휴젤이 되든 대웅제약이 되든 그리고 메디톡스가 되든 이들이 현 시점에서 놓여 있는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게 당장 꺾일 만한 우선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덕분에 2분기 실적도 지금 셋 다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ITC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기존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전망이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10억 정도로 완전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역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입니다.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유럽 이 세 가지 기업에 이 세 가지 국가에 모두 다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휴젤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휴젤이 직접적으로 톡신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낮습니다. 판매에 따른 마진율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추후 영업력만 조금 더 확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까지 저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놓여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가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는 다른 양상입니다. 제조업에 조금 더 가까운 기업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보이면서 주가도 잘 간다는 점에서 저는 당장 오늘이 고점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대략 35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좋은 주가 흐름 당장 끊기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저는 톡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의 여부가 좀 배팅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킨부스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들이 좀 머물렀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일단은 그 효과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 결국 이제 휴젤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하게 주가의 좀 상승폭은 꾸준하게 좀 견인을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미국의 FDA 쪽의 레티보 이제 톡신 체제의 레티보까지도 시판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북미 진출이라든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실적 대비 저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충분하게 향후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도 오히려 등락률 면에서 볼 때는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외형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휴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게임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게임스컴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게임주 주목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넥슨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퍼스트 디센터트 이제 신작에 대한 흥행 효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레벨업 현상들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주가에 지금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디센터트가 여전히 북미 쪽이나 지금 글로벌 쪽으로도 콘솔 게임 쪽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입지
유지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지금 시즌 1 침공 업데이트를 또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시즌 1 업데이트 이후에 좀 흥행 여부가 좀 명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의 PBR 자산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디센터트 대비 지금의 넥슨 게임즈 주가는 좀 저평가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으로 좀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게임스컴이라는 이제 모멘텀이 일단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 쪽의 전반적인 투심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좀 가대 낙폭 대비 좀 투심이 강하게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원 PB님께도 추가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덧붙여서 듣고 싶고요. 오늘 사실 게임스컴 기대감이 있는데 더불어서 펄어비스는 엄청나게 네. 밀리더라고요. 네. 붉은 사막 영상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펄어비스가 순위에서 조금 밀린 게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네. 우리가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한번 보게 되면 넥슨 게임즈 흐름 좋았고요. 크래프톤, 펄어비스 거기에 웹젠이라고 하는 기업도 좋았습니다. 딱 하나 시프트업이 약간 늦게 발동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 5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서구권에서의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가 동시에 PC와 콘솔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섹터가 조금 더 실적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역시나 PC나 콘솔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루어지는 개발사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의 상승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작 3년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기타 기업과는 달리 유일하게 서구권에서의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저는 넥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도 조정이 약간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오히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PC와 콘솔이라는 공통된 키워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 5개 기업 이제 게임주 내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만 굳이 꼽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시프트업이에요. 시프트업인가요? 네. 다른 종목들은 적지 않게 다 올랐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빠지긴 했지만 시프트업은 오른 것 자체가 우선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특히 2분기 때 실적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사입니다. 퍼블리싱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서 비용 판관비라든지 기타 매출 원가는 늘었는데 수익은 오히려 반영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 3분기에는 이연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시프트업을 최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되는 시프트업 게임준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그 효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확신으로 굳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가 9월 금리 인하 논의가 적절하다라고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주 후반 여러 가지 일정을 앞두고 우려 요인들을 좀 완화시켰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 달러 인덱스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이 증시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만 장중에 살짝 변동성이 있었죠. 엔화 연동에 따른 등락이 지속됐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선물 동시 순매수가 나왔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섹터로 본다면 이 밸류업 쪽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았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건설 쪽이나 이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순환매 성격에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8%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269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한때 2700선 돌파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밑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 출발 이후에 700선 후반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 종목 굉장히 강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전선주 그리고 AI 관련주의 그 매기 물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 더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78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죠. 이와 함께 살아난 반도체 투심, 오늘 삼성전자가 0.77% 오르면서 78,9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2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대 약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 환율 흐름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오는 28일에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죠. 인베스터 데이에서 인도 IPO 관련해서 또 주주 환원책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아차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의 주가는 0.19%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시장 안에서 밸류업 종목들의 강세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주 환원책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KB금융이 3%대 강세, 신한지주 쪽은 2.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알테오제는 0.67%대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HLB가 1.9% 장 막판의 상승 탄력이 좀 더해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캡 쪽도 5장 들어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4.6%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21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천당 제약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대 약세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톡신 관련주들의 상승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 휴델 쪽은 최근 단기 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클래시스 쪽이 오늘 돋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2%대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노공업은 2%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이 붉은 사막 시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에 따른 실망감 드러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측면에서의 이 매도세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펄어비스가 6.8%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전공정 쪽에서는 HPSP가 7%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만 원 선 위에서 마감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로봇주의 넘쳐나는 호재에 대해서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복피 출시를 앞두고 있고 애플 쪽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이 나와주는 유일한 로봇주라고 할 수 있죠. 1.9%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14만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정은 PB님 내일장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죠. FOMC 회의 의사록이 어쨌거나 이제 나옵니다. 문구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는 통화 정책의 흐름 자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금리 인하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9월 기준으로 얼마나 되겠지 아마도 지금까지 보였던 통화 정책의 기조를 고려한다면 역시나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통화 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시장은 분명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순하게 호재가 아니라 통화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을 한번 흔들릴 수가 있으나 그것을 잘 잡아만 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연말까지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 자체가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얼마 전까지 나왔던 경기 침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고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크게 경기 침체라고 할 만한 변수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없습니다. 딱 하나 미국의 GDP가 2.5%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GDP는 단 한 번도 3%를 넘기지를 않았고요.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5% 내외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저점 대비 무려 3.5배가 올랐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예전처럼 높은 수준을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실업률이 되든 또 고용률이 되든 지표가 어느 정도 선안에서 안정적으로만 움직이면 된다는 것.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경제도 그렇고 미 경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700포인트 위에 안착을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무난하게 2,700포인트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지나가고 나니까 애초에 2.5% 성장하는 침체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일 체크해야 할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낮아진 경기 침체 부분들 때문에 좀 증시가 바닥은 일단 좀 저는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종목들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도체 쪽에 기간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에서 다시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메이저들이 수급이 다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베팅은 여전히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쪽에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겠죠. 다만 이제 연준이 그간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많이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 그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준다 하게 되면은 시장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에 좀 호재 모멘텀이 또 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큰 하락은 일단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 어느 정도 그 불안의 목소리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위로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급은 모든 것에 선행이 되기 마련이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PB님 어떤 전략 우리가 필요할까요? 섹터의 범위는 우선은 철저하게 줄이시고요. 지금 기준으로 제약바이오는 누가 봐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 어디가 가느냐? 사실상 반도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은 간과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이 단순하게 시장이 반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고만 치부를 하지 마시고요. HBM 시장의 확대와 AI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두 모멘텀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저점 대비 거의 43%나 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은 1차적으로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그리고 4월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 대략 석 달, 넉 달 조정을 계속해서 받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시장의 주가 될 것이고 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일도 제약 바이오 섹터 범위 줄이시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그렇게만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장 주도 섹터 그리고 전략 들려주시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장세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는 쪽에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코로나19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진단키트 쪽이 좀 굉장히 약하긴 했어요. 진단키트 쪽이 좀 약하긴 했지만 거래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도 상위권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 역시도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단기적인 좀 수익성을 바라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주당 35만 명까지도 확진이 나올 거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엠폭스라든지 두창까지도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당분간은 더 진단키트 쪽이 조금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 라인을 좀 확실하게 잡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빠른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테마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코로나처럼 뭐 교육주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음압병실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관련주 중에서는 진단키트 쪽만 봐야 되나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2년 전만큼의 코로나의 확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네. 일단은 진단 키트가 제일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이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찾는 게 진단 키트지 않습니까? 진단 키트로 우리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음압병실이 좀 움직이는 겁니다. 음압병실이 일단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확진자가 정말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진단 키트 쪽이 그래도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